공개클리닉 웰 박민설입니다. 스페인의 한 건강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평소에 이 출근길에 자연 환경이 전혀 없는 지하철이나 도시를 통해서 출근하는 사람들보다요. 조금이라도 가로수나 공원 같은 이 자연 경관을 보면서 출근하는 사람들의 정신 건강이 훨씬 더 좋은 걸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히 초록색은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우리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출근길은 좀 빠듯하니까 뭐 지하철을 타고 가더라도 퇴근길에는 조금 돌아가더라도 집 앞에 공원, 뭐 한 정거장 먼저 내려서 나무 좀 보면서 집으로 가고 이렇게 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나이가 들면 화사한 색깔을 엄청 실이 좋아한다네요. 이 조사를 딱 해보니까네 빨강, 주황, 이 붉은색 계통으로 좋아한대. 이런 사람들이 노인의 한 30%가 된다네요. 그래서 다른 방송들 보면 제작 프로그램 보면 가끔 막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빨간 거로 입고 부부들이 나온 노란 거 입고 막 이런 이유가 다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또 이 나이가 들면 눈이 좀 침침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누구 이걸 뭐 아프나 이런 소리 듣기 싫으니까 빨간색을 입어가지고 빛을 얼굴에 빡 주고 그냥 이렇게 빡 오르잖아. 혈압 터집니다. 진정해서. 그러면 이제 얼굴이 좀 빨개 하고 네 얼굴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뭐 이 소리를 듣는 것 같아. 이 혈압 오르기 전에 그냥 이런 거 안 오르면서 우리 마누라하고 똑같은 빨간 속을 딱 옷을 두 개를 맞춰 입으면서 혈압 안 올리고 붉게 보일까? 여보, 둘이서 같은 티 됐어? 커플 티셔츠, 커플 티셔츠. 빨간 커플티. 그렇죠. 네, 인증샷 기다리고 있을게요. 좋아. 네. 자, 그리고 우리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또 유행하는 게 있죠. 바로 퍼스널 컬러인데요. 뭐야, 퍼스널 요거 컬러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연광 아래에서 이렇게 손목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요 핏줄? 네, 요 핏줄이 싹 보일 텐데 여기서 푸른색 혈관이 두드러지면 쿨톤, 그리고 초록색이면 중립톤, 그리고 보라색 혈관이 두드러지면 웜톤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요거 구분하셔가지고 톤에 맞춰서 옷도 예쁘게 컬러 맞춰 입으시고 이러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또 이런 컬러 테라피는 다이어트에도 충분히 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파란색과 이 보라색은 음식을 상한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는 약간 그 흰색 그릇을 피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 흰색 그릇에 쫙 담게 되면은 음식색이 너무 강조가 되기 때문에 입맛이 확 살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컬러 테라피를 잘 활용하셔야 되는 게 요거는 좀 심리적인 느낌이거든요. 괜히 이제 파란색이나 보라색 그릇에 요만히 막 크게 담아가지고 양껏 먹으면 그 다 전부 다 살러 가고 말짱 그냥 황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쌤? 조금만 드셔야 돼요. 이제 그럼 나는 이거 장독 같은 누런 이런 색깔에다 밥을 다 담아 먹어야 되겠네. 거기다가 막 곰탕이 파란색이고 이러면 어머, 진짜 입맛 없을 것 같아. 딱 될 것 같아요. 진짜요. 맞네. 일리가 색깔의 있다. 중요성이 진짜 그러네요. 저희 공개 클리닉 웰도 이 뒤에 세트가 초록색이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좀 보기에도 편안하고 마음도 좀 편안해지는 것 같지 않으신가 그래, 싶습니다. 이쁘다고 이야기하려고 그러지. 이뻐. 그리고 그 세트 가운데에 있는 저와 우리 이야기할 줄 알아. 자, 내 건강을 지키는 좋은 습관. 토요일 아침에는 공개 클리닉 웰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 몸의 혈액세포, 조혈기관, 골수, 림프절 등이 생기는 혈액암. 그 중 하나인 백혈병은 드라마 속 불치병 단골 소재였는데요. 완치된 사례는 유감스럽게도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오빠가 좀 아프단다. 그래서 안나가 좀 도와줘야 하는데 잘할 수 있겠지? 혈액암,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공개 클리닉 웰에서는 혈액암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좀 생소한 혈액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치에서 완치로 혈액암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주실 오늘의 주치 모셔봅니다. 혈액종양내과 신호진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혈액암 환자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어 23년째 혈액암 치료를 하고 있는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신호진입니다. 어렵게 오셨습니다, 진짜. 네, 교수님. 혈액암이라는 게 혈액이 우리 몸속을 전체가 돌고 있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러면 위에 생겨야 위암이고 폐에 생겨야 폐암인데 혈액암은 그럼 어디에 생겼다고 우리가 봐야 하나요?
네, 혈액암은 그 우리 몸속 그 혈액에 있는 혈구세포나 골수 또는 림프절 생기는 암입니다. 혈액암의 종류는 상당히 많지만은 일반적으로 골수에 생기는 백혈병, 림프절에 생기는 악성 림프종, 그리고 골수에 있는 형질세포에서 악성화가 되어서 생기는 다발골수종이 전체 혈액암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저도 뭐 어릴 때 뭐 이래 좀 피 좀 빼봤잖아. 우리 300 몇십 밀인가 뭐 이렇게 빼봤는데 이제 혈액하면 백혈구가 어떻고 뭐 적혈구가 어떻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혈액은 그럼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겁니까? 네, 혈액은 크게 액체 성분이 혈전하고 혈구 세포로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혈액을 튜브에 넣어서 원심 분리를 시키면은 그 제일 아래쪽에 그 혈구 세포가 깔아앉고 네. 위층에 상층부라 그러죠. 상층부에 이제 액체 성분이 혈장으로 분리가 되는데 이 혈구 세포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적혈구가 제일 아래쪽에 깔아앉고요. 그 상층부에 이제 백혈구와 혈소판이 존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기능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백혈구는 몸속에 침입한 세균을 잡아먹는 역할을 하고 있고 적혈구는 폐에서 몸 구석구석까지 산소를 운반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혈소판 같은 경우는 출혈이 생겼을 때 이 혈소판이 달라붙어 가지고 응고를 시키고 딱지를 만듦으로 해서 지혈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백혈병도 혈액암 종류 중 하나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혈액암 종류가 엄청 다양한 것 같은데 이게 종류에 따라서 증상도 각각 다르게 나타나나요? 네, 혈액암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혈액암은 그 발생 빈도에 따라서 크게 백혈병하고 악성 림프종, 다발골수종, 그리고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백혈병은 주로 이제 골수에서 그 악성화돼서 생기는 그 혈액암이 되겠고, 일반적으로는 그 발열감이라든지 무기력감 등의 증상으로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를 해서 진단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악성 림프종은 주로 림프절에 생기는 덩어리가 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어서 이 림프절 자체는 주로 이제 목이라든지 겨드랑이, 사타구니 등에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덩어리 자체는 그 림프절뿐만 아니라 몸속의 골수라든지 비장에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한 피부라든지 이런 조직에도 덩어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다발골수종이라는 병은 이제 골수에 있는 형질세포에서 문제가 생기는 병인데 이 병은 특이하게도 그 뼈를 침몰해가지고 녹임으로 해서 골줄이 잘 생기게 되고요. 2차적으로 면역이 조금 떨어지면서 감염이 잘 걸릴 수 있고 빈혈 같은 게 잘 올 수 있습니다. 또한 콩팥에도 좀 손상을 주는 경우가 많아서 좀 신장 기능이 좀 나빠지는 경우도 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골수라는 그 혈액 세포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골수에서 좀 불량품 혈액세포를 만들어내는 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불량품 혈액세포가 골수에서 성숙 과정을 거쳐서 혈액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빨리 파괴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혈액에서는 백혈구도 좀 떨어져 있고 적혈구도 감소, 혈소판도 떨어져 있는 그런 검사 결과들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질환이 있을 때는 면역 능력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감염에 취약할 수 있고 빈혈 증상이라든지 또 지혈이 잘 되지 않거나 멍이 잘 드는 그런 증상으로 병원을 내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그 폐암 같은 경우에는 뭐 담배를 많이 펴서, 간암 같은 경우에는 뭐 술을 많이 먹어서 이런 원인들이 있잖아요. 혈액암은 아니 도대체 어떤 원인이 있는 겁니까? 피를 많이 먹었어. 현재까지 뭐 정확하게 뭐 밝혀진 원인은 없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유전력,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유전. 방사선, 흡연, 또 변증 같은 황약품, 그 이전에 그 항암 치료 받았던 과거력이 있는 환자들, 그리고 면역 결핍 등이 원인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좀 생소한 혈액암인데요. 이번에는 혈액암을 치료하는 과정을 또 저희가 화면으로 먼저 담아봤습니다. 영상 함께 만나보시죠.
조혈모 세포 채취와 이식이 진행되는 걸 담기 위해서 저희가 병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분이 이제 오늘 기증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예. 와, 조혈모 세포 뭐 채취라고 해서 채취가 까다로울 줄 알았더니 뭐 일반적인 헌혈하는 거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드네요. 네, 이거 말초 조혈모 세포를 채집하는 과정으로 골수에서 채취하는 것보다는 통증도 적고요. 시간 한 4시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 2022년도 이제 11월 달에 갑상선 수술로 인해서 이제 이비인후과에 이제 들렀다가 동네 병원에서 사실 몸이 좀 피곤해서 피 검사를 받게 되었어요. 근데 피 검사 결과 이제 백혈구 수치가 떨어졌다고 해서 큰 병원에 이제 방문하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대학병원으로 오게 됐거든요. 골수 검사하면서 이제 이게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이제 이렇게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이제 이렇게 받게 되었죠. 타인 공여자가 없어가지고 많이 걱정을 했는데 또 남동생 둘이가 이제 50% 반일치를 해서 가족을 통해서 이식을 받게 되어서 가족들한테 또 너무 또 감사하고 또 저 자신 또한 정말 또 새로운 또 이렇게 태어나는 이런 기분으로 정말 앞으로 또 더 열심히 또 살고 그래서 저도 더 좋은 또 남을 도울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아이고 갑작스러운 암 선고에 정말 상심이 크셨을 텐데 8개월 만에 또 이식을 받는 기분이 어떠실지 짐작도 감이 안 되네요. 네, 50% 일치라고는 하지만 남동생분에게 이식받아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술 잘 하시고 회복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오늘 들어간 이 공여자 조혈모 세포가 본인의 골수에 딱 자리를 잡아가지고 다시 이제 피를 만들어내는 게 한 2주 뒤거든요. 지금부터 한 2주 정도가 가장 면역이 이제 취약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뭐 다양한 뭐 폐렴이라든지 뭐 장염 이런 게 잘 올 수 있고 뭐또 하나는 말씀드린 면역이 대로 또. 바이러스 감염 일주일에 2번씩 이렇게 검사를 할 거거든요. 네. 혹시 궁금하신 거는 그냥 건강하게 회복 잘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죠? 이 정도면 굉장히 무난하신 것 같아요. 치료 경과는 좋은 것 같고 괜찮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2주 동안은 아무래도 이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니까요. 별다른 이벤트 없이 잘 지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디데이 때 들어갔던 공연자의 조혈모 세포는 이식 후 한 14일째 좀 되면은 환자 골수에 생착을 해서 다시 혈액세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조금씩 컨디션이 좋아지시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식 후 한 3주쯤 이내에는 퇴원을 하시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식의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었고 이식에 따른 부작용이나 합병증도 만만치 않았었으며 이식 이후에 발생하는 사망률도 꽤 높았었던 편이었지만은 최근에는 그 이식의 기술이 상당히 발전을 하면서 이식에 따른 부작용이라든지 합병증도 많이 경감이 되어졌고 덩달아서 이식 이후에 어떤 장기 생존율과 완치율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완치를 향한 마지막 관문인 조혈모 세포 이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식을 잘 받으시면은 결국은 재발률이 줄어들면서 완치가 될 확률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 치료에 전념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영상으로 조혈모 세포 이식하는 걸 봤었는데요. 그러면 조혈모 세포라는 게 정확히 어떤 겁니까? 그 조혈모 세포라는 거는 그 피를 만들어내는 어머니 세포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혈모 세포는 주로 혈액이라든지 골수 또 탯줄에 존재를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혈액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원조세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조세포. 원조세포. 네. 네. 주로 이 조혈세포는 그 혈액에서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으로 분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왕벌이네, 여왕벌. 네, 그러네요. 네. 이 영상에서 본 분께서는 가족의 조혈모 세포를 받았는데 조혈모 세포는 어떤 분들한테 받을 수가 있을까요? 네, 우리 조혈모 세포 이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자가 졸모세포이식하고 동종 졸모세포이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가 졸모세포이식은 환자 자신에 있는 혈액이나 골수에서 미리 자기 자신의 졸모세포를 채취를 해놨다가 이식할 때 그것을 자기 환자 몸속에 넣어주는 시술을 말하는 거고요. 동종 졸모세포이식은 환자와 이 조직 적합성 항원이라는 게 일치하는 공여자를 찾아서 그 공여자로부터 이식을 받게 되는데, 이 공여자는 주로 이 조직 적합성 항원이 일치하는 가족 구성원이라든지 또 타인 공여자, 그다음에 제대열, 이렇게 우리가 얻을 수가 있고요. 특히 국내 같은 경우는 이런 타인 공여자는 그 한국 조혈모세포은행 협회라는 데에 공여자에 대한 정보가 다 축적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협회를 통해서 타인 공여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 혈액암 같은 혈액 질환을 앓는 분들에게는 이 조혈모세포 치료법이 상당히 좀 탁월해 보이는데, 이 기증하는 분은 예를 들어서 기증을 하게 된다면은 막 건강에 이상이 생긴다거나 뭐 그렇진 않겠죠? 네, 이게 아예 부작용이 없지는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보통 공여자로부터 조혈모세포를 채집을 하기 전에 한 5일 정도 조혈모세포 촉진제를 맞게 되는데, 이 촉진제의 부작용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근육통이라든지 두통, 교통 같은 게 생길 수 있고, 심한 건 아니네요. 그렇게 심하진 않는데 환자가 조금 힘들어하긴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런 경우는 주로 우리가 가정 상비약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타이레놀 같은 진통제를 복용하면은 대체적으로 호전이 되고요. 네. 또한 드물게는 오심구토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뭐 일시적인 그런 부작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그 공여자나 공여자 가족들이 걱정하는 좀 장기적인 부작용이나 합병증 같은 사례는 아직 학회에서는 보고된 경우는 없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정말 뭐 100% 일치를 하면 좋겠지만, 아까 영상에 보신 분은 이제 남동생의 거를 이식을 받으셔서 50% 일치다 뭐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50% 일치하는 것도 좋은 건지, 또 요 정도 받아도 충분히 회복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환자들이 들어 이제 반일치 이식 이렇게 하면은 네. 상당히 불안해하거든요. 뭔가 앞에 반자가 들어가니까 네, 좀 맞습니다. 마음이 그런 것 반만 같아요. 받는다 네. 이렇게 하니까 불안하시는데, 우리가 동종 이식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조직 적합성 항원이라는 거를 확인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영어로는 휴먼 류코사이트 안티젠이라고 하고 약자로 네. HLA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HLA 중에서도 A, B, C, DR 네 가지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HLA 같은 경우는 보통 양측 부모님부터 한 개씩 받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8개 HLA를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여자를 찾는 순서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가장 우선적으로는 이제 이런 조직 적합성 항원이 다 일치하는 형제 자매를 찾는 게 최우선입니다. 네. 최우선이고, 만약에 이렇게 형제 자매가 없을 경우에는 2차적으로 조직 적합성 항원이 다 일치하는 타인 공여자를 찾거든요. 이 확률도 높진 않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타인이면. 이게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조직 적합성 항원이 일치하는 형제 자매나 네. 타인 공여자까지 다 찾았을 때 실제적으로 이 환자가 본인한테 맞는 네, 공여자를 네. 찾을 확률이 4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타인 이식까지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때는 이식을 꼭 해야지만이 되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한 60% 정도는 어쩔 수 없이 이식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었고요. 최근에는 이런 조직 적합성 항원이 반만 일치하는 경우에도 이식을 시도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형제 자매라든지 부모 자식 간에 반만 일치하는 이식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처음 시행되었던 초창기 때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부작용하고 합병증이 생겼었고 사망률도 꽤 높았었던 그런 치료 방법으로 인식이 되어졌지만은 최근에는 다양한 신약들이 개발이 되어지고 이식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이런 반일치 의식에 따른 어떤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많이 경감이 되어졌고요. 의식 성공률도 조직 적합성 항원이 다 일치하는 타인 공여자 의식만큼의 성적이 나오고 있어서 현재 국내에서는 이제 타인 공여자까지 찾아지지 않으면은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바로 조직 적합성 항원이 반반 일치하는 반일치 의식을 활발하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의 일치하는지 이게 또 형제에 따라서 궁금하네. 가족에 따라서 또 타인까지도 일치할 수 있다고 하니까 좀 신기하네요. 많이 나야 돼, 많이 나야 자, 혈액암에 대해서 또 우리가 제대로 더 알아봐야죠. 팩트체크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팩트체크부터 바로 들어가 봅니다. 네. 혈액 이야기를 하는데 소변이 나왔어요. 네.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면 혈액암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아, 이건 뭐 워밍업의 개념으로 약간 좀 문제를 내신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나 X라. 이건 뭐 다 X 아닙니까? 나는 하여튼 갑자기 거품이 했는데 거품이 몇 분 안에 싹 사라지면 상관없고 거품이 많으면 문제가 있다. 했을 때도 그게 단백뇨로 했나 뭐 단백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혈압암이라는 거하고는 이야기 전혀 안 했기 때문에 X. 이게 만약에 혈뇨나 혈변이었으면은 그렇지, 그런 거지. 이건 좀 의심해볼 만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할 텐데 요거는 소변의 거품은 당뇨 아니에요 당뇨 문제가 있을 때 거품이 나는 걸로 인식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저는 혈액암이랑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잠시는 조금. 저는 이제는 좀 반대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뭐야? 저도 처음에는 이제 거품이 생기면 당뇨일 거라고 좀 생각을 좀 했는데 단백질이 많아서 그랬어. 이게 우리 몸 안에서 가장 많이 있는 게 또 피잖아요. 피가 약간 우리 필터링을 거쳐서 나쁜 부분들을 조금 배출을 하는 게 또 소변일 거라고 생각이 좀 되는데 갑자기 거품이 많다? 그건 당뇨일 수도 있지만 뭔가 우리 혈액 속에서도 뭔가 이상 징후 때문에 먼저 신호를 보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나쁜 땐 좀 시그널 같은 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아니. 바로 뭐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정답은요? X지 뭐. O로 하겠습니다. 제 말 맞죠? 네, 맞습니다. 야, 근데 참 얄밉게 맞췄다. 진짜. 마지막에 와. 이렇게 확 바꿔가지고. 아니 저 거품이 많으면 이건 단백질이 많아 단백뇨로 그랬는데. 이게 소변이 그러게. 일단 혈액에서의 노폐물이다라는 거는 맞는 얘기인 거죠. 맞긴 한데 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네. 드리면은 우리 혈액암 중에 다발 골수종이라는 병이 있는데 이 다발 골수종은 골수에 있는 형질 세포가 과다 증식해서 만들어지는 병인데요. 이 형질 세포가 원래는 감마 글로불린이라는 특수 단백을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세포입니다. 얘가 이제 과다 증식하다 보니까 이런 혈액 속으로 이런 특수한 단백이 많이 분비가 되어지고 이 혈액 속에서 단백질이 많아지다 보니까 얘들이 말씀하신 대로 콩팥으로 이렇게 필터링이 돼서 소변에서도 단백이 검출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단백뇨가 생길 수가 있고 이런 단백뇨가 있으면은 주로 아침에 소변을 보실 때 거품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셨죠? 필터 나오고 저희 그 용어들이 그냥 다 맞아 떨어졌습니다. 우리 다음 교수님 넘어가요. 기억력은 좋았지만, 네. 저만은 다 틀린 겁니까? 죄송합니다. 저희가 한 얼마 전에 50%는 저희가 얼마 전에 그 비뇨의학과 선생님이랑 한번 또 말씀을 한번 들어가지고, 이야기했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단백뇨 자체가 주로 거품을 많이 일으키기는 한데요. 또 단백뇨를 일으키는 또 다른 질환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제 단백뇨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질환일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가 검사를 해봐야지 분명히 알아야 되겠네.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거품을 생각합니다. 그냥 넘기면 안 되겠네. 맞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저희 그럼 두 번째 팩트 체크 들어가 볼게요. 두 번째입니다. 환자와 혈액형이 다른 공여자로부터 이식을 받으면 혈액형이 공여자의 혈액형으로 바뀐다. 조금 전에 이식 이야기 계속 했잖아요, 그죠? 자, 이거 너무 쉬운데. 하나, 둘, 셋. 혈액형이 바뀌면 그럼 당연한 거 아닙니까? 혈액형이 바뀐다고? 아니 조혈모 세포 그냥 이식만 받았을 뿐이지 혈액을 그냥 전체적으로 다 공급받아가지고 다 이렇게 뭐 이렇게 변환시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혈액형은 당연히 변하지 않는 게 맞는 거죠. 아까 저 얼마 얘기했잖아. 전에 XX에서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너무 뻔하게 생각할 수 있는 답안을 문제를 냈다는 것은
이거에 대한 반전이 있다는 거죠. 아니면 우리에 대한 기대가 낮다. 이건 설마 틀릴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내신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작가님이 교수님이 우리 이제 그렇게 보지 않아요. 섭외를 받으셨을 때 뭐 저희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이거는 100% 되고 많이 맞추기 아니 이거 때문에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전이 있다는 정답은요? 정답은 O입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기대가 별로 높지 않으셨네요. 제가 방송을 이자관이 이렇게 낮춰봤다 이 말입니까 지금? 그런 건 아니고요. 작가님 나와서 해명하세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바뀌는 정말 거고요.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진짜. 네. 예. 그 이식을 하기 전에 좀 고용량 항암제라는 게 전처치로 들어가는데요. 이 고용량 항암제가 들어가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는 기존 항암 치료에도 불구하고 이제 몸속에 남아 있는 암세포를 좀 더 많이 죽임으로 해서 재발률을 조금 떨어뜨리자라는 목적이 하나고, 두 번째는 이 고용량 항암제를 줌으로 해서 환자 골수를 완전히 파괴를 시키거든요. 이게 환자 골수를 파괴를 시켜야지만이 공유자의 조밀모세포가 그 환자의 골수에 잘 생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착을 해서 공유자의 조밀모세포로부터 피가 만들어지게 된다면은 그때는 환자의 혈액형이 아닌 공유자의 혈액형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 바뀌는 과정이 이식하고 나서 몇 달부터 몇 년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뀌는 과정 중에는 환자의 혈액형하고 공유자의 혈액형이 같이 섞여져 있어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 만약 이 환자가 수혈을 해야 된다 하면은 우리가 애매하네. 거기에 대한 정밀 검사를 해가지고 어떤 혈액형에 피를 줄 것인지를 결정을 해서 수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데 너무 신기하네요. O형 환자가 조혈모 세포의 B형 거를 받으면 B형으로 변한다는 거잖아요. 예, 원칙적으로는 생착이 잘 되면은 O형이 때가 되면 B형으로 완전히 바뀌는데 그 과정 중에는 B형도 있고 O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와. 그럼 수혈을 못 받네요. 그래서 이식 환자들이 만약에 뭐 출혈이 생겨가지고 수혈을 받아야 된다면은 꼭 자기가 이식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혀야 되고 그렇지. 꼭 혈액형 그때는 검사를 무슨 혈액형을 수혈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평가하는 그 툴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 혈액형이 굉장히 애매하다라고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유니버셜 도너라고 있습니다. 유니버셜 도너. 보통 O형이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네. 적혈구는 유니버셜 도너가 O형입니다. 네. 그러면 혈소판은 유니버셜 도너가 혈액형이 뭘까요? A, B형. 맞습니다. 솔직히 찍었다. 아니요. 제가 이거 어디서 들은 적이 있어요. 진짜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애매하면은 그냥 적혈구는 O형을 주고요. 네. 혈소판은 AB형 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정말 신기하네요. 진짜 신기하다. 네, 우리 담비 씨. 선전하고 세 번째 문제도 오히려 좀 심플하게 생각하는 게 담비 씨 소질이 나왔습니다. 네. 자, 두 번 생각하지 마시고 만성 백혈병은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평생 약물 치료로 유지될 수 있다. 이거는 자, 이건 저 들은 게 있어요. 심플하게 오케이. 하나, 진짜? 둘, 셋. 네. 오? 왜요? 저 같은 경우는 저 친한 언니 동생분께서 그 백혈병을 앓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렇게 약물 치료랑 식이 조절을 꾸준히 한 지 꽤 오래됐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먹는 거 식이 조절 진짜 철저하게 지키고 계시고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사실 급성 백혈병 얘기만 나오지 그렇지. 만성 백혈병은 맞아. 거의 나오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다미 씨처럼 저런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야기해버린 바람에 나는 그냥 지금 말씀하셨듯이 만성이라는 말만 해가지고 네. 만성은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오래 갑니다. 만세까지 갑니다. 그래서 오래 가야 되는 게 올해는 평생이거든. 그래서 오를 한 겁니다. 아니 아무리 K 의료가 지금 이제 발달이 되었다고 하지만 수준이 네. 높아졌다고 하지만 약으로 평생은 안 될 것 같고요. 왜요? 평생 된다고 한다면은 그렇다면 조혈모 세포 이식이 왜 나왔겠습니까? 저는 탁월한 치료가 있기 때문에 약보다는 저런 치료법으로 활용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아니, K를 아까- 불신하시는 건가요? 아니 말씀하실 때도 무식까지는 아니에요. 조금 전에도 그게 뭐 1, 2개월이 되었지만 몇 년 동안 그 피가 이렇게 그렇지. O에서 X로
O형이 B형으로 같이 몇 년 동안 지속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 하지만 그게 뭐 한 10년에 이 한 사람이 번씩 그러면 그런 줄 알지 뭐 자꾸 하지 말라고 TV로. 아니 10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될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 10년이면 장기잖아. 자꾸 그렇게 소리 지르면 저 화면에서 사라집니다. 아, 재밌다. 네. 꼰대 같아요. 자, 정답 보겠습니다. 정답은요? 정답은 뭐지? O입니다. 평생 되는 겁니까? 야, 우리 다미 씨 혈액 박사예요. 혈액이 왜 무슨 이래? 일이야? 와, 침좀 꽂아봤는데. 백치미 어려운데? 컨셉인 줄 알았는데 말이야. 그러게 네. 오늘 좀 스마트해졌네요. 에헴. 그 제가 봤을 때는 고인분 선생님 말씀이나 네. 김진 씨 말은 다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백혈병 중에서 급성 백혈병은 가능한 이 이식을 해야지만이 완치율이 올라가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만성 백혈병은 조금 다릅니다. 달라서 다르구나. 특히 만성 백혈병 중에서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라고 있는데 이 병인 경우는 그 글리백이라는 그 표적 치료제가 개발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경구용 항암제인데 이 약을 쓰면서 그 전까지는 이식을 해야지 완치가 되었었던 병임에도 불구하고 이식을 하지 않더라도 평생 이런 약제만으로도 병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질환이 됐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 글리백이라는 게 1세대 항암제인데 지금 3세대까지 개발이 되어져 있고요. 이러한 약제들이 개발이 됨으로 인해서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 환자들이 혈압약을 먹고 평생 살아가듯이 이제 만성 골수성 백혈병 같은 경우는 이런 경구용 표적 치료제를 복용을 함으로써 평생 본인의 수명을 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진짜 이래서 오늘 불치에서 완치로 이런 얘기 해주셨구나 아, 그래. 싶습니다. 그래. 네, 우리 혈액암에 대해서 또 팩트 체크 해봤는데요. 새롭게 알게 된 부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앞서 조혈모 세포 이식을 알아봤는데 그러면 그 외에 또 다른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 1998년도에 리툭시맙이라는 그 표적 치료제가 나옴으로 해서 그 악성 림프종의 치료 성적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 이후로 최근까지는 이중 항체 치료제라든지 항체 약물 적합제, 또 가티 세포 치료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치료제들이 나옴으로 인해서 기존에 좀 부작용이 많았던 그런 항암 치료를 하지 않고도 혈액암을 완치시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를 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와, 1998년. 아니 근데 우리 아이들을 이제 출산할 때 산부인과에서 제대혈 하시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제대혈을 보관하게 되면은 활용도 가능한 건가요? 예, 그 얘기를 조금 해드리고 싶었는데 이 제대혈 보관은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그 퍼블릭 뱅킹이라고 해서 이것은 그 제대혈식을 필요로 하는 혈액암 환자들을 위해서 기증을 하는 것이고요. 프라이빗 뱅킹이라는 네. 거는 그 아이 본인이 나중에 뭐 혈액암에 걸렸을 때라든지 또는 가족 중에서 누가 혈액암에 걸렸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개인이 보관료를 내고 그 회사 측에다가 그 제대혈을 보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아이가 혈액암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 본인의 제대혈을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네. 이것도 되게 생소한 예, 얘기네요. 예. 일반적인 상식하고는 네.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가족 중에 혈액암이 있다 하더라도 좀 전에 제가 공여자 찾는 순서를 말씀을 드렸듯이 100%예요. 예, 이 아이의 제대혈을 쓸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네요. 일치하지 않을 확률이 더 예, 높다고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 아이나 가족들을 위해서 비싼 돈을 지불하고 은행에 보관을 하시지 마시고 그냥 그 혈액암 환자들이 좀 더 제대혈 이식을 많이 받으실 수 있도록 좀 기증을 하시는 편이 조금 더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알고 그러게요. 보관을 하게 되면 보관료를 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기증을 하면 돈은 안 듭니까? 예, 돈을 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관에 필요한 모든 검사하고 보관료는 그 이제 공공 의료기관에서 다 지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상식이랑은 완전히 완전히 상이하게 다르네요. 예. 제가 막 설명 듣기로는 제대어를 보관하면 우리 나중에 아이가 컸을 때 아팠을 때 꺼내가지고 세포 이식을 하고 다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쵸, 뭐 이런 네. 이야기를 좀 들은 것 같은데 완전 다르네요. 그래서 종종 그 주변에서 그 애 출산하면은 제대어를 좀 보관해야 되느냐 맞아요. 물어보시는 지인들 들었는데 네. 저는 하지 말라고 아. 이야기를 하고 왜 기증을 하라? 차라리 기증을 기증을 해라.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이런 정보들 네,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정말 혈액암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막상 혈액암은 또 처음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혈액이니까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도니까 막연하게 전이가 더 잘 되지 않을까? 여기저기 이동하다 보면 이런 걱정도 사실 되거든요. 어떤가요?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백혈병 같은 경우는 이 골수에서 만들어진 백혈병 세포가 너무 많이 만들어지면은 얘들이 혈액으로 넘쳐 흐르거든요. 흘러서 혈액을 따라 돌다가 뇌라든지 뭐 척수 이런 데 전이를 잘 일으킬 수 있고요. 또한 피부라든지 조직에 이렇게 침입을 해서 덩어리도 잘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악성 림프종은 주로 림프절에 생기는 암인데 이 림프절은 우리 진주 목걸이처럼 이 림프계라는 체인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군데 림프절에 이 악성 림프종이 생긴다면은 동시에 여러 군데로 퍼질 가능성이 많아서 보통 진단 당시에 우리가 병기로 따지면은 3기라든지 4기가 들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다발 골수종 자체도 이 형질세포라는 데서 만들어지는 병이기 때문에 이 형질세포가 혈액을 따라 돌다가 뭐 주로 뼈 주변이라든지 다른 일반적인 조직에 이 형질세포종이라는 덩어리를 잘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암 이야기를 할 때마다 림프절에 뭐 전이가 됐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 지금 딱 하나만 뭐 단도직입적으로 전이된 암이랑 림프종은 다른 겁니까? 예, 그 좀 차이가 있는데요. 그 일반적인 고형암의 그 전이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혈관에 따라서 암세포가 퍼져나가는 혈연성 전이가 있고요. 두 번째는 림프관에 따라서 전이를 해서 림프절로 전이되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림프절 내에 암세포가 있다라는 그런 동일하지만은 악성 림프종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림프절 안에 있는 림프구가 악성화되어서 생기는 종양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고형암의 림프절 전이와는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른 암도 그렇지만 또 혈액암을 진단받았을 때 그 마음이 어떨까 헤아리기도 힘든데요. 좌절하지 않고 또 꾸준히 잘 치료받고 계시는 분 저희가 또 병원에서 만나봤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특별한 이상 증세 없이 일상생활을 하다가 백혈병 진단을 갑작스레 받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이분도 그런 케이스입니다. 9월 말경에 임플란트를 하러 갔더니 피 검사를 하고 오라 그래서 혈액 검사를 하고 보니까 빨리 병원에 가라. 이때 그래도 피 검사를 하셔서 다행이네요. 와가지고 검사를 하니까 바로 백혈병이다. 그래서 바로 입원해가지고 교수님한테 바로 치료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바로 항암 10월 초에 바로 항암을 해가지고 8개월 정도 항암 치료를 받고 4월 16일 날인가 이식을 받았습니다. 우리 딸한테 조현무 세포 이식을 받고 지금 3개월째 됐습니다. 따님한테. 네, 3개월 정도면 면역력이 좀 어느 정도 회복하는 시기이고요. 이때 또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환자 상태를 평가를 하고 백혈구가 한 2,800개 정도로 약간 좀 떨어지셨고요. 빈혈은 한 10.2 정도로 전에랑 크게 차이는 없으십니다. 없고 효소파는 전에 36,000개 정도셨는데 오늘은 한 24,000개 정도로 전반적으로 약간씩은 떨어졌지만은 요거는 이제 드시는 약 중에 하나가 약간 혈액 수치를 떨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약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조금 많다라고 평가가 되고요. 그래서 이식한 지가 이제 3개월쯤 되셨는데 처음에 이식할 때 많이 고생하셨잖아요. 좀 어떠세요? 그 사이에 조금
좀 나아지시는 게 있으신지. 좀 삶에 대한 의욕이 더 생깁니다. 열심히 제 몸 관리해가지고 또 공예전 딸을 봐서라도 내가 빨리 나와야지. 뭐 이게 어쨌든 이식이라는 게 마지막 치료의 관문이기 때문에 그 관문을 좀 잘 통과해서 또 완치라는 거는 우리가 이식하고 5년 동안 제거하지 않으면은 완치로 가는데 이제 완치 쪽으로 이제 한 발자국 더 걸어 놓으셨다라고 한 보시면 될 발짝 것 더. 같고 새 삶을 사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야, 참.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치료를 할 수 없는 걸로 나는 확률도 없고 그런 걸 알고 있어서 포기를 하려 했는데 교수님이 이제 워낙 자세히 설명해주고 사례도 들려주고 그래서 힘을 내가지고 했고 이식 받는 것도 안 하려는데 그 자세한 설명과 그 사례를 들려주는 바람에 그래서 하기로 해서 하고 나니까 지금은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 일단 잘 먹어야 되고 체력을 빨리 보충을 해가지고 운동도 하고 열심히 해야죠. 딸한테 이식 받았는데 내가 그 보답을 해서라도 빨리 나아 일어서야죠. 그렇습니다. 이식해준 딸을 생각해서라도 더 빨리 건강해지셨으면 합니다. 자, 이분은 뭐 수술한 지 2년이 됐다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밖으로 보기엔 좀 건강해 보이시는데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크게 증상을 못 느꼈습니다. 못 느끼고 보편적으로 보면 무기력감이라든지 뭐 피로감을 많이 느낀다고 하시는데 저는 크게 그걸 별 못 느끼고 다른 출혈이 있어서 치료를 하러 갔다가 혈액 검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와, 우연히 발견됐지만 그걸 계기로 이렇게 치료하셨다니 정말 전화위복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고 오늘 혈액 검사를 보시면은 백혈구도 한 5,400개 정도로 정상 수치이고 빈혈도 없으시고요. 효소파는 한 11만 9천 개 정도로 약간 낮긴 하지만은 전에도 그 6월달 효소파는 12만 개 정도셨기 때문에 크게 변화는 없으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호중구도 한 2,300개로 정상 수치고요. 간 수치는 다 지금 정상으로 잘 돌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에 그 눈하고 그다음에 간 쪽에 좀 숙주 반응이 있으셨잖아요. 지금 좀 어떠세요? 방부 근조증은 그렇게 호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간수씨 간 쪽은 뭐 좋아진 것 같은데 근조증이 조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간 쪽은 지금 혈액 수치는 다 좋아진 상황이라서 간 숙주는 일단은 좀 뭐 호전이 된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눈은 일단 제가 보기에도 아직까지도 약간 결막염이 약간 있어 보이시고 조금 뻑뻑하고 그런 느낌 있으시죠? 네. 혹시 안과를 조금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네, 다니고 있고 인공 눈물을 지금 수시로 넣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지금 아직 면역제제를 조금 쓰고 있는 상황인데 네. 만약 필요하면은 이 면역제제 양을 조금 더 올려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한 달만 더 면역제제 드셔보고 최종적으로 끊을지 말지 한번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 달 뵙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네. 제가 느끼기에도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뭐 저는 이게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수님께서 주시는 또 처방에 그대로 잘 따르고 있고 아마 저는 그래서 충분히 더 좋아질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예. 이식을 하고 5년 동안 재발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완치 판정을 내리게 되는데 어르신은 완치가 되셨으니까 더 이상 병원에 오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정말 치료받으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정말 감격해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들어 어떤 분들은 교수님 덕택에 치료 정말 잘 받고 뿌듯하실 것 같아요. 갑니다. 말씀하신 분들도 계신데 이럴 때는 정말 좀 저도 이제 나름 감정이 조금 폭받쳐 오를 때도 있고 제가 혈액 종양외과
의사의 길을 참 잘 선택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맙니다. 박수 쳐야 됩니다, 이거. 와, 정말 네. 의사로서 이 선택을 잘한 것 같다는 말씀 하시는데 저 보는 제가 다 감동을 그러니까. 받는데 맞아. 정말 이렇게 지금 치료하시는 분들 교수님 보시고 더 힘을 내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이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혈액암 치료도 정말 많은 발전을 했을 것 같거든요. 최근에 또 어떤 새로운 치료가 있나요? 네, 그 치료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네. 리투시맙이라는 그 표적 치료제가 있는데 네. 이 표적 치료제는 단클론 항체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중 항체 치료제가 있고 또 항체 약물 적합제라는 치료제도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카티 세포 치료제도 있는데요. 이 카티 세포 치료제는 현재 꿈의 항암제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예, 그 원리를 보면은 이제 몸 속에 이 암세포를 죽이는 T 세포가 있는데 이 T 세포에다가 그 암세포의 항원을 추적할 수 있는 그 키메릭 안티젠 리셉터라는 그 수용체를 유전자적으로 조작을 해서 이 T 세포에다 결합을 시키거든요. 그런 항암제인데. 이 항암제, 이 카티 세포 치료제를 1회 투여를 하면은 기존 어떤 항암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던 뭐 백혈병, 악성 림프종, 다발고수종 환자들이 거의 완치 수준까지 치료될 수가 있는 그런 약제가 되겠습니다. 아주 각광받고 있는 약제고요. 현재 국내에서도 2021년도부터 이런 카티 세포 치료제가 들어와서 많은 혈액암 환자들에 있어서 좋은 치료 역할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꿈의 항암제로 불리는 이 치료제가 나왔다고 하니까 말로만 들어도 제가 더 기쁜 것 같은데 앞으로도 더욱더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예전에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단골 소재로 네. 백혈병입니다. 그러면은 맞아. 뭐 불치병, 난치병이라고 좀 생각을 좀 많이 인식을 하게 되잖아요. 최근에는 좀 어떻습니까? 종류별로 좀 생존율도 좀 궁금해요. 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백혈병은 뭐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1980년도에서 90년도에는 드라마에 정말 단골 소재로 그렇죠. 등장할 만큼 불치병으로 되어져 있었던 병인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 당시는 백혈병 걸리면은 굉장히 사망률이 높았었던 시대였었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좋은 신약들이 개발되고 좋은 모습 보이시기에 기술 발전 등으로 해서 최근에는 백혈병의 생존율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백혈병은 크게 그 급성과 만성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백혈병이 생기는 근본질 세포의 차이에 따라서 골수 구성하고 림프 구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조합하면은 백혈병은 크게 네 가지의 그 형태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급성 골수성 백혈병 같은 경우는 대략적인 5년 생존율이 한 50에서 60% 정도까지는 향상이 되어져 있고 이 중 특정한 백혈병 같은 경우는 그냥 항암 치료만 하더라도 완치율이 한 90% 이상 나오고도 있습니다. 두 번째 급성 림프 구성 백혈병인 경우는 소아 환자들에서는 이식을 하지 않고 항암 치료만으로도 90% 이상 5년 생존율을 보이고 있고요. 성인은 소아보다도 살짝 좀 생존율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한 40에서 60% 정도의 완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만성 골수 백혈병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그 경구용 표적치료제를 복용함으로써 평생 정상인처럼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도래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우리나라에서는 좀 희귀한 백혈병인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이라고 있는데 이 병은 병의 예후가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고 진행 속도도 빠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병이 초기 상태이거나 증상이 없다면은 굳이 치료하지 않고 지켜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통상적인 5년 생존율이 한 60에서 80% 정도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참 명확한 또 원인 규명만 좀 되면은 그렇지. 더 명확한 치료법들도 나올 텐데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또 예방이 최선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예방법은 혹시 명확하게 좀 알려진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뭐 음주, 흡연, 스트레스 이런 건 당연히 안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혈액암의 예방도 뭐 일반적인 암 환자들의 예방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말씀하신 대로 뭐 흡연이나 알코올 섭취를 조금 줄이시고 건강한 식생활 습관을 하시고 규칙적인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일부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이 혈액암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예방 접종을 충분히 하시는 게 좋고요. 또한 그 정기 검진은 조금 적극적으로 받으셔서 이런 혈액암을 조기에 발견해서 좀 빨리 치료를 한다면은 완치율이나 생존율을 많이 향상시킬 수가 이게 있습니다. 뭐 국가 검진에도 맞습니다. 피 검사는 늘 들어가는 항목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 결과지를 받아서 한 번 더 의심 소견이 있을 때는 정밀 검사를 받으면 되니까 예, 예. 초기에 조금 잡아낼 수 있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진짜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만큼 생존율을 높이는 방법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혈액암에 대해서 또 다양하게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퀴즈로 건강도 챙기고 이제 상품도 챙기는 시간이죠. 저희가 준비한 퀴즈 바로 내드리겠습니다. 문제 주시죠. 네. 피를 만드는 어머니 세포라는 뜻으로 이것을 이식해서 백혈병을 포함한 혈액암 등을 치료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혈액세포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진 원조세포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보기 1번 상피세포, 보기 2번 조혈모세포, 보기 3번 줄기세포, 보기 4번 뇌세포 되겠습니다. 네. 근데 저 김진 씨 보기를 그렇게 내면 안 되지. 이게 안 돼요? 1번 상피세포, 2번 조혈모세포, 3번 줄기세포, 4번 뇌세포. 우리 한문으로 뭔데? 갑자기 또 엄마 보고 싶어지네요. 전화 한 번 넣읍시다. 그럽시다, 네, 그럽시다. 네, 네. 아유, 자, 어느덧 8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아이들 방학도 마무리되고요. 또 직장인들 휴가도 끝나가고 슬슬 선선해진 만큼 일상으로 또 돌아갈 준비들 다들 하실 것 같은데요. 남은 넉 달, 올해도 넉 달밖에 안 남았네요. 네, 활기차게 지낼 수 있도록 더위로 지쳤던 몸과 마음도 슬슬 충전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공개 클리닉 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는 신부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